번째 시간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947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1년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5사람을 선발했어요. 나라를 세우기 전이지만 먼저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 또 이승만 박사 이런 애국자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다 털었습니다. 5명의 유학생을 선발해서 김포공항에서 외국으로 보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나라를 세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됐는데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또 그 나라는 당장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 나라 가서 아주 발달된 학문과 기술을 잘 배워갖고 오너라. 아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또 김성수 선생 이런 애국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이 학생들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그 5명의 대한민국 건국되기 1년 전에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퀴즈. 그 학생들이 어느 나라로 공부하러 갔을까요? 네? 미국이요? 미국일 것 같은데 미국은 우리보다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거 배워봤자 그 당시 한국에 별로 소용이 없었겠죠.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아주 잘 사는 나라, 한국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어딜까요? 독일. 독일도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었죠. 어딜까요? 중국?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죠?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그때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여기 학생들 가운데 파키스탄 유학 가고 싶으신 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우리 딸내미 저 파키스탄 가서 그 발달된 공부 배워오는 겁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때는 한국 유학생을 파키스탄에 보냈는데요. 지금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3D 업종 일을 해요. 전세가 바뀌었어요. 퀴즈 하나 더 내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한번 하시고 두 번째 또 대통령 나오실 때 공약을 내걸었어요. 내가 눈부시게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면 저 나라보다 한국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3배였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5년 만에 우리보다 국민소득 3배 잘 사는 그 나라를 따라잡겠다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저건 사탕발림이다. 거짓말이다. 아니 어떻게 저 잘 사는 나라를 한국이 따라잡느냐?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아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6.25 때 군대를 보내줬고요. 비행장을 닦아줬어요. 또 잘 사는 필리핀이 못 사는 한국을 위해서 체육관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에 체육관 지을 건축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능한 필리핀 기술자를 보내서 한국에서 체육관을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의 목재, 시멘트, 벽돌 이게 다 불량품이에요. 한국에서 만든 벽돌, 시멘트 갖고 건물 지었다간 체육관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 필리핀에서 후진국 한국을 위해서 시멘트, 벽돌, 목재를요 필리핀에서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지어준 체육관이 지금도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에요. 필리핀이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국하고 필리핀, 파키스탄이 비교가 안 되죠. 필리핀, 파키스탄 경제력을 다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 경제력이 두 나라 합친 것보다 한 50배는 될 거예요. 지금 비교도 안 될 만큼 한국을 발전했어요. 그러면 필리핀만도 못하고 파키스탄만도 못해가지고 파키스탄으로 유학생을 보냈어요. 필리핀보다 잘 살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발전하고 필리핀, 파키스탄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왜 아주 지금 그렇게 뒤처졌을까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 한국에는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제 첫날은 제가 대한민국 건국의 첫 번째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두 번째 반공국가로 건국됐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국가, 반공국가로 건국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조선시대 말 독립운동 시기에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반공 기독교 국가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의 업적,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업적, 첫 번째 업적은 전도입니다. 기독교의 확산이에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팔도의 양방 가운데는 처음으로 1899년 1월 30일 추운 겨울날 고문당에 온몸이 으깨어지고 망신창이가 된 사형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을 때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조선 땅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대단한 비전이죠? 지금 조선 팔도의 양반이라고는 나 혼자 예수 믿어요. 혼자 예수 믿고 10,000명의 기독교인을 주시옵소서. 이래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1명인데 어떻게 10,000명이 되겠어요? 근데 이승만은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외계인이죠. 100만 기독교인을 주시옵소서. 100만인 구령 운동을 감옥에서부터 시작해요. 100만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직접 전도하러 다녔어요. 일본 놈들한테 결국 이승만이 추방되어갖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했는데 추방되기 직전까지 이승만이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3,000번이 넘는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 이승만이 대단한 존재죠. 야, 우리 한국 사람이 저 미국 명문대학 가서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는데 황인종으로는 최초로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이승만 구경하려고 구름대 같은 청중들이 모여듭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3,000번 넘게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전도됐지만 정치를 같이 했어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친미 외교, 반공 이런 거로 열심히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대통령이 딱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승만의 첫 번째 비전은 100만 구령운동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100만 명은 돼야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5,000년 우상숭배했던 나라입니다. 불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유교는 5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어요. 근데 이 우상숭배하고 다른 종교 믿었던 한국의 영적인 흐름을 뒤집으려면 최소한 100만 명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는 한국인이 100만 명은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100만 명을 전도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의 목표였어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 시절엔 텔레비도 없었지만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 교회 가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대통령 직무를 못합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독교인의 대통령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불교, 천도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국민이에요.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기독교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는 거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위험한 거죠. 그 이승만이 똑똑하신 분이니까 전략을 짜셨어요. 머리를 쓰셨어요. 국민들한테 직접 기독교 믿으라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데모할 테니까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 어떤 방법을 썼느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요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배치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6.25 전쟁하고 그랬으니까 한국 남자는 다 군대 가요. 군대에 군목제도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군대에 스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군목제도를 만들 때 군대에는 스님, 다른 종교 못 들어오고 목사님만 들어가게 허락했어요. 그럼 전쟁하다가 군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목사님들이 복음을 준 거예요. 성경책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군대 가면 무조건 목사를 만나 복음을 듣게 돼요. 군대에는 군목, 학교에는
교목,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원목, 교통사고 나갖고 경찰서 가면 경목, 혹시 살다가 죄를 지어서 형무소 가면 형목.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목길목에 그 당시 목회자도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목사님을 다 배치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나누어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든 경찰서를 가든 학교를 가든 병원을 가든 심지어 형무소에 가든 거기 목사님이 다 있어요. 자연스럽게 국민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만들었어요. 왜?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책을 받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기도했어요. 또 기독교 신문을 만들고 방송국을 설립했어요. YMCA 기관 같은 것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했어요. 어떻게 지원했느냐? YMCA에서 젊은이들이 수영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노래도 배워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YMCA 교육 예산으로 지원하라. 그럼 YMCA는 기독교 기관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수영하다가 목사님 만나서 전도를 받아요. 영어 배우다가 영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영어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해요. 노래 배우는데 찬송가, 영어 찬송가 이런 거 배우다가 자연히 기독교인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로운 제도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다가 군대에 가서 YMCA에 가서 방송을 듣다가 이 기독교가 이게 괜찮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승만이 23살 때부터 1899년부터 100만 기독교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던 1960년 이승만의 나이 85세가 됐을 때 무려 6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만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게 62년 만에 응답이 돼서 1960년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기독교인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유영익 박사 논문 가운데 논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발전시킨 세기적 전도자 이승만. 위대한 정치가이지만 이 한국이라는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그것도 100만이 넘는 지금 100만 넘어서 지금 1000만이 됐죠? 아시아에서는 이런 1000만 명씩 예수 믿는 나라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보다 복음을 200년, 300년 먼저 받아들인 나라도 가보면 기독교인 많아야 10만, 20만이에요. 한국을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만든 세기의 전도자,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전도자였던 분이 이승만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 전도, 두 번째 이승만의 업적이 토지개혁입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나왔나요? 예. 제가 박물관에 갔다가 조선시대 문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한문으로 쫙 썼는데 제가 다행히 알아볼 수 있는 쉬운 한문이었어요. 위에 뭐라고 썼냐면 파는 사람, 김아무개, 사는 사람, 이아무개, 이 물건을 거래했던 영수증이에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 다음에 파는 물건, 그래놓고 한문으로 수개 이렇게 썼어요. 앞에 제가 수개라는 말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여러분 수개라는 게 뭘까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글을 안 쓰고 한문으로 써갖고 수개인데요. 요거 한국말로 읽으면 숙회가 됩니다. 숙회. 숙회가 뭐죠? 남자 개죠. 순놈 개를 숙회라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그 또 하나 문서를 보니까 파는 물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개라고 적혀 있어요. 숙회, 암개, 숙회, 한개 이런 문서가 쫙 쌓여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개 장사를 열심히 했을까요? 맨날 개만 팔았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수개, 이게 뭐냐면은 남자 노예예요. 남자 상놈을 양반들이 사고 팔 때 수개라 그랬어요. 여자 계집종을 사고 팔 때 암개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개예요. 이게 유교국가죠. 양반 상놈 사람을 차별합니다. 1894년 갑오경장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법적으로 양반 쌍놈 제도가 폐지돼요. 1894년에 고종 황제가 나와서
이제부터 조선에는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다. 법으로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나 8.15 해방 이후까지 양반 쌍놈 제도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920년대에 전라도의 어느 지주가 일기를 썼어요. 설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양반이었던 사람. 근데 1894년 양반 쌍놈 제도가 법적으로 없어졌으니까 옛날 양반이에요. 법적으로는 양반 쌍놈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옛날 양반이었던 사람의 집에 옛날 상놈이었던 사람이 세배하러 와요. 근데 양반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20살이에요. 세배하러 오는 상놈은 60살이에요. 그럼 20살짜리가 60살 된 어르신한테 세배하러 가야죠. 근데 그 상놈 출신이 세배하러 와요. 세배하러 딱 오니까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 왔나? 어서 들어오게. 어디로 들어오란 걸까요? 세배 어서 들어와. 어디로 들어온 얘기예요? 안방으로 들어온 얘기 같죠? 그게 아니고 개거든요. 수개. 어서 들어와. 이거 무슨 얘기냐? 대문 열고 마당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 60살 된 과거의 상놈이었던 분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와서 눈이 내리는데 설날 눈 내리잖아요. 춥잖아요. 눈을 맞으면서 마당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60살 된 과거의 상놈이 20살 된 새파랗게 젊은 과거의 양반이 그 세배를 딱 받고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무슨 양반 쌍놈 차별이 없어졌다고 허튼 소리 하는 놈들 많지만 세월이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져도 주종 간의 의리, 주인과 종의 의리, 양반과 상놈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기분 좋다고 글을 썼어요. 그러면 1894년에 법적으로는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졌는데 왜 그 후로도 50년 지나도록 옛날 상놈이었던 연세 많으신 분이 새파랗게 젊은 양반들한테 절을 해야 됐을까요? 그게 뭐냐면 땅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농사 짓고 살았거든요. 양반이 곧 지주입니다. 양반이 땅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상놈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평등합니다. 그럼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양반들이 땅을 가지고 소작을 줬거든요. 소작을 뺏어버려요. 그럼 어떡하죠?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다. 말만 해도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L.A.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당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먹고 살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상놈 제도를 폐지했어도 양반이 땅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상놈들은 소작농으로 일해야 돼요. 땅이 없어요. 그 당시 땅이 없으면 공장 가면 되지. 지금이 한국 공장 많지만 그때 전 국민이 다 농사 짓고 살았거든요. 5,000년 넘게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인구의 제일 많을 때가 한 5% 정도의 지주가 땅을 다 갖고 있어요. 많을 때 5%, 적을 때는 한 1%, 2%.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이 땅을 다 갖고 있고 나머지 95명 이상은 그 지주한테 빌붙어서 땅을 소작받아서 열심히 일해갖고 빌어먹고 사는 소작농들이었어요. 소작농이었지만 사실은 농노라 그러죠. 농업 노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산이 많잖아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인구는 많은데 땅은 적어요. 그러니 지주들이 횡포를 부리죠. 5,000년 동안 이 나라 소작료가 대개 50%였어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의 절반을 소작료로 바쳐야 돼요. 그러니 국민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지주들은 계속 잘 살죠. 이승만이 기독교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마음에 결심한 게 토지개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유교는 양반 상놈 차별한단 말이죠. 이건 잘못됐다. 차별을 없애야 된다. 그럼 어떻게 차별 없애냐? 차별하지 말자.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이승만이 생각한 게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을 합법적으로 정부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팔아요. 공짜로 나눠주면 안 돼. 팔아서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사게 해야 돼.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땅을 차지해야 그래야 자주적인 시민이 되는 거죠. 토지개혁을 구상해요. 그 양반들의 땅을 사갖고 농민들한테 팔아요. 그럼 토지개혁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땅값을 얼마로 하느냐. 이게 문제죠. 일단 여러분 그 당시에 국회는요. 양반 출신이 많았을까요? 상놈 출신이 많았을까요?
100% 양반이죠. 상놈들이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됐겠어요. 100% 양반입니다. 그럼 그 당시 국회는 지주였겠어요? 소장농이었겠어요? 그럼 지주고 양반인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이 토지개혁해서 전 국민 다 잘 살게 만든다. 이랬을 때 그거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집요하게 반대합니다. 그걸 이승만이 힘으로 국회를 콱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토지개혁한다. 5,000년 굶주렸던 농민들 더 이상 굶주리게 할 수 없다. 이러니 이승만이 그 카리스마에 눌려갖고 국회에서 어쩔 수 없이 토지개혁 법안을 만들어요. 그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땅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파는 거예요. 국가한테 파는데 땅값을 얼마로 하느냐? 1년 수확량을 100%로 했을 때 땅값을 300%로 한다. 요게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년에 소작료가 50%였거든요. 그거 300%면 5, 6, 30이죠. 6년 동안 소작료를 내면 7년째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5,000년 만에 처음 시도된 토지개혁이에요. 이거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이승만이 그 법안을 빨간 볼펜으로 쫙 컸어요. 그 뭐라고 말했느냐? 이 나라 농민들이 5,000년 동안이나 자기 땅이 없어갖고 돈 있는 사람, 땅 가진 사람, 양반, 귀족들한테 빌붙어서 비참하게 살아왔다. 보릿고개에 막 굶어 죽고 5,000년 기다린 농민들한테 6년을 더 기다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승만이 토지 대금을 150%로 잘랐어요. 3년만 소작료를 내면 4년째는 네 땅, 소작료를 안 내도 돼요. 이러니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겠죠. 데모하고 이승만 물러가라 난리가 났는데 이때 이승만이 독재를 했어요. 군인 경찰 동원해갖고 국회를 확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독재자인 것은 맞아요. 그럼 그때 이승만이 독재를 안 하고 민주주의적으로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양반을 위한 법, 지주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지주 중심의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필리핀하고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파키스탄은 아직도 못 사는 거예요. 필리핀 전 국토의 90% 이상을 5 가문이 다 갖고 있어요. 5 집안에서 땅을 다 갖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은 거기서 소작농이에요. 노예처럼 일해요. 그러니까 5 집안만 잘 살고 나머지 전 국민은 못 살아요. 지금 비참한 나라가 됐어요. 파키스탄은 한술 더 떠요. 지주들끼리 국회의원을 해요.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파키스탄 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땅을 가진 지주는 세금 면제예요. 그리고 그 땅 소작농으로 빌어먹고 사는 국민들은 그 땅에서 농사 지어갖고 지주한테 소작료 주고 세금도 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주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럼 이승만이 민주주의 해갖고 민주주의는 국회 의견을 존중하는 거니까요. 양반 지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한국도 파키스탄처럼 양반은 세금도 안 내요. 양반은 군대도 안 가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한국의 역사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에요. 518년 조선 역사를 일기처럼 썼어요. 너무 역사를 정확하게 잘 기록했기 때문에 세계인이 놀라는 아주 우수한 역사책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책인데 이 자랑스러운 역사책에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이 500번 넘게 나와요. 조선왕조실록 518년 역사에 500번 넘게 1년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황해도 어느 지역에서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굶어 죽었다. 강원도 어떤 지역에서 굶주린 농민들이 굶어 죽고 시체를 뜯어 먹었다. 평안도 어느 지역에서 너무 굶어갖고 부모가 미쳐서 자식을 삶아 먹었다. 굶주린 농민들이 시체 뜯어 먹었다는 얘기가 조선왕조실록에 500번 넘게 나와요. 그게 500년이 아니라 5,000년입니다. 5,000년 동안 이 나라에서는요, 누군가는 굶어 죽었어요. 누군가는 먹을 게 없어서 시체를 뜯어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대한민국도 초창기엔 가난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3끼를 못 먹고 2끼를 먹고 1끼를 먹었어도 굶어서 죽고 시체 뜯어먹는 일은 없어졌어요. 왜? 이승만이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부자는 못 되어도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보다 더 많이 굶어 죽던 나라, 지금 북한은 지금도 굶어 죽죠? 조선시대도 굶어 죽었고, 고려시대도 굶어 죽었고, 신라시대도 다 굶어 죽었어요. 그 북한도 지금 굶어 죽는 거야. 원래 그 북한 역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5,000년 그렇게 살았어요. 왕과 귀족들은 잘 살았지만 대부분 전 국민 농민들은 보릿고개가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풀 뜯어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러다가 많이들 죽었어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지게 만든 거. 이게 위대한 기독교 정치가 이승만의 두 번째 업적입니다. 자, 이승만의 세 번째 업적이 교육혁명입니다. 요게 이승만이 토지 개혁하고 교육혁명한 게 요게 기독교 정책이에요. 왜? 조선은 양반 상놈 차별하죠? 양반이 뭘 갖고 있느냐? 첫째 땅을 갖고 있어요. 둘째 양반만 교육을 받았어요. 그 이승만이 그 양반만 갖고 있던 땅을 상놈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두 번째 양반만 교육받았는데 이승만이 전 국민을 다 교육시켰어요. 그 결과는 뭐죠? 양반 상놈할 거 없이 전 국민이 다 양반 되게 한 거죠. 양반만 갖고 있는 토지와 교육을 전 국민한테 다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전 국민을 양반 되게 만든.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양반 상놈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승만의 업적입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이요. 1913년에 찍은 거예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 항상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한쪽 귀퉁이에 서 있는 이 검은 양복하고 하얀 바지 입은 사람이 교장 선생님 겸 교목 매주 설교했던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이 학생들 사진인데 이 사진이 5,000년 우리 역사에 처음 나온 희한한 장면입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인 자료의 가치가 높은 사진이에요. 5,000년 만에 이날 뭐가 시작됐을까요? 이 사진이 왜 특이하고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여기 남녀공학이에요, 그죠?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5,000년 동안 우리는 여자 교육 안 시켰어요. 조선시대 남녀 7세 부동석 이랬습니다. 1913년에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남녀공학 학교를 세운 교장이 이승만이에요. 여자도 가르쳐야 된다.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전 국민 가운데 단 하루라도 학교에 가본 사람이 14%였어요. 요 14% 가운데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2%예요. 전 국민 가운데 12%가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나머지 88%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못 적어요.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그 가난한 가운데 전 국민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다. 전 국민을 교육시켜요. 어린애들은 다 입학시키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문맹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11년 동안이나 전 국민에게 글자를 가르치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국민이 96%가 돼요. 학교 가는 게 14%,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2%에서 96%로 전 국민이 다 똑똑해진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문자 해독률은 99.8%예요. 이건 뭐 전 국민이 거의 글자를 다 읽는 거예요. 뭐 타고난 어떤 뭐 선천성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 빼놓고는 전 국민이 글자를 다 읽을 줄 아는 굉장히 똑똑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이승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전 국민 글자를 읽게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왜 글자를 읽어야 되죠? 글자를 읽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이승만이 위대한 전도자인 게 이해가 되시죠? 국민들한테 무조건 성경 읽어라. 아니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그 이승만은 먼저 글자를 가르친 거예요. 글자를 가르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이 위대한 업적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이 대통령 됐을 때 조선 사람 가운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 갔다 온 사람은 꽤 있었어요. 일본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 간 사람 많았는데 대학교 이상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500명 미만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11년 동안 미국에만
세계 최강대국에만 2만 명을 유학을 보내요. 유학생 숫자가 400배가 늘어났죠. 이승만 대통령 되기 50년 동안 대학 이상 유학 간 사람이 500명도 안 돼요. 근데 10년 만에 2만 명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미국 유학 가면은 집에 기둥뿌리가 막 흔들리죠?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집 팔아도 미국 가면 이거 뭐 한 달 생활비도 안 돼. 미국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가 엄청났거든요. 그 2만 명이 넘는 유학생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이승만의 외교력입니다. 이승만이 미국하고 외교를 잘해갖고요. 한국에서 보내는 유학생은 공짜로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2만 명이 학비 면제, 생활비 지원에다가 용돈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2만 명이 미국을 여행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2만 명의 우수한 인재 엘리트를 길러낸 거죠. 이때 이승만이 유학 보낸 사람들이 지금 한국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겨요. 이승만 장학금을 받고 유학 간 사람. 제가 언젠가 이승만이 유학생 보냈다 강연했더니 한 70이 넘으신 아주 노 대학 교수님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강의 끝난 다음에 저를 만나재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마지막 유학생이 그분이래요. 서울대학 졸업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너 미국 가서 공부해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장학금 주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대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장학금 주면서 이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너 예수 믿니? 안 믿어요. 그랬더니 너 예수 믿어야 사람 돼. 내가 기도해 줄게. 너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야 돼. 이러고 성경책 주고 유학자금 주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젊은이들이 참 공부해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시키는 인재가 되게 해주옵소서. 장학금 받고 미국 갔는데 그 다음 달에 4.19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장학생이 됐다고. 그분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처럼 못 사는 나라 유학생 출신인 내가 강대국 미국에 와서 대학 교수까지 되고 세계적인 학술지에다가 논문도 쓰고 이거 이승만 박사 난 장학금 줬기 때문입니다. 제 강연을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오시더라고요. 이런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어요. 이승만이. 사람을 길러냈어요. 위대한 기독교 교육제죠. 꼭 장학금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줬어요. 너 예수 믿고 나라를 위한 인재가 돼야 돼. 대통령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유학을 2만 명이나 넘게 보냈어요. 이때 이승만의 장학금을 받고 유학 갔다 온 인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분,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박정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의 장학금을 받고 소령 시절에 미국에 가요.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박정희가 공부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소령이 머물렀던 그 미국 대학이 오클라호마 주에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박정희가 살던 기숙사도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한 2년 정도 미국에 머물렀는데 이때 박정희가 미국 가갖고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숲이 우거져 있어요. 숲이. 그래서 박정희가 그때 미국 가서 두 가지를 결심을 해요. 미국을 딱 보고 야,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이 산에 나무가 많아야 된다. 그때는 조선에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비만 오면은 홍수가 나고 막 난리가 돼요. 그 박정희가 정권 잡자마자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였잖아요. 그죠? 전 국민을 막 식목일 제정해갖고 군인들 막 강제로 동원해갖고 산에 나무를 다 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4대 조림 국가예요. 이 박정희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물론 독재해갖고 강제로 하신 건 좀 무리하긴 했어요. 막 강제로 나무 안 심으면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이건 잘못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무를 많이 심은 건 대단한 업적이에요. 또 하나 미국 가보니까 그때 미국이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박정희가 그때 야 나라가 잘 살려면 고속도로를 놔야 된다. 소령 때 그 생각을 처음 해요. 왜? 미국의 고속도로를 따라 박정희가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야 고속도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 한국에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미국에서 처음 그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정권을 잡고 독일에 가서 히틀러의 아우토반을 보죠. 히틀러가 만든 그 근사한 무제한 고속도로를 보고 당장 고속도로 지어야지 이러고 박정희 대통령이 뚫은 게 경부고속도로죠. 그러면 박정희가 산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미국 가서 하게 됐어요. 그 누가 미국 보내줬냐면 이승만이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 산에 나무 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와갖고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구출한 탈북자들을 북한을 탈출해서 만주벌판에서 여기저기 팔려댕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갖고 대개 한 2만 5천 명 탈북자가 왔는데 그 중에 90%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해서 구출한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 교회가 썩었다 뭐 욕 많이 하는데 그래도 탈북자 구출 안 되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도들 헌금으로 2만 5천 명 가운데 한 2만 명 이상 90%를 구출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중국에 탈출해서 제3국을 거쳐서 한국에 딱 도착해요. 인천공항에. 그리고 국정원에 가갖고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아요. 간첩인지 아닌지. 그래서 국정원 버스를 타고 처음 대한민국 땅을 달려요. 그럼 탈북자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전부 다 코가 창에 가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다. 창밖을 보는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 어떤 사람은 북한 탈출하고 한국 오는데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요. 15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나라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하고 다 창문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딱 떨어져서 창밖으로 대한민국 봤을 때 제일 인상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마음속에는 야, 한국은 진짜 서울에 빌딩이 많네요. 한국은 자동차 진짜 많네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탈북자 물어보면 한 반 이상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와, 한국은 도로변에 왜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나무가 제일 인상적이래요. 탈북자 하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딱 가서 나무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한국에선 전 나무 잎사귀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나무 잎사귀를 보고 먹을 생각을 해요. 왜? 거기는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통영도 현대교회 오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나무가 있죠? 교회 예배 드리면서 오다가 야,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나무 잎이나 좀 씹어 먹을까? 그러신 분 계세요? 우리는 나무를 보고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북한 주민들은 나무를 보고 야, 잎사귀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북한에 얼마나 산에 나무가 없냐면요. 먹을 게 없어갖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사는데요.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비참해요. 그 한 19살 된 처녀 애들은 비싸요. 중국 사람들한테 제가 구출한 자매 가운데 제일 비싼 자매가 1,000만 원짜리 자매가 있었어요. 1,000만 원에 팔려갔어요. 처녀니까. 그 1,000만 원이 돈이 크잖아요. 그 큰 돈을 한 사람이 낼 수가 없어갖고 중국 남자 5명에서 200만 원씩 내고 얘를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헛강 같은 데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5 남자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거 아주 짐승처럼 팔려다니는 거죠. 1,000만 원짜리부터 제일 싼 분은 80만 원짜리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조선 여자들이, 북한 여자들이 중국에 가고 팔려댕겨요. 팔려댕기면서 서름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건 뭐 인간 이하의 삶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비참해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중국 가면 그렇게 팔려댕기고 남자들한테 놀이개로 고통당하는데 너 그거 몰랐냐? 그거 알면서 왜 압록강 건넜냐?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했더니 자매가 저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나무 껍질을 한 5년 먹으면요. 모든 생각이 다 없어져요. 나무 껍질을 5년, 10년 먹고 살면요. 제발 내가 팔려가도 좋으니까, 짐승처럼 고생해도 좋으니까 나무 껍질 이 먹는 이 생활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대요. 제가 구출한 탈북자 하나, 북한에 나무가 없으니까요. 집에서 나무 껍질을 벗기러 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집에서 1시간을 걸어가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러면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1시간을 다시 걸어갖고 와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빠갖고 거기다 밀가루를 섞어서 떡을 만들어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제가 구출한 탈북자 자매 하나는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모른대요. 5살 때 엄마가 나무 껍질 벗기러 갔다가 못 돌아오셨어요. 나무 껍질 벗기러 가다가 길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길거리에서 죽는 거예요. 나무 껍질 벗기러 가다가 죽은 사람이 50만인지 100만인지 몰라요. 수도 없이 죽어갔어요. 여행이 1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잘 먹으면 이 나무 껍질을 먹으면 사람이 이게 몸이 온전해지지 않겠죠?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무 껍질을 한 3년, 5년 이렇게 먹으면요. 항문이 막혀요. 그 변이 안 나오면 몸에 이게 변이 쌓이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끼리 서로 항문을 뚫어줘요. 나무젓가락 같은 거로 항문을 쑤셔갖고 뚫어요. 그리고 변을 억지로 빼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항문에 상처가 나죠.
이거를 나무젓가락으로 쑤시니 이 대장 끄트머리 항문 부분이 피가 나오고 망가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게 변이 드나드니까 더럽잖아요. 균이 많죠? 균이 많은데 항문을 이 나무젓가락으로 쑤셔갖고 찢어지면은 균이 많으니까 이게 잘못되면 감염이 돼갖고 항문이 썩어요. 그래서 10살, 11살 된 애들이요. 이 항문 기능이, 근육이 다 썩어갖고 망가져가지고요. 10살, 11살, 19살, 20살 된 처녀 애들이요. 줄줄줄줄 쌓여. 기저귀 차고 다녀요. 항문이 썩어갖고 죽어요. 이 항문 잘못돼갖고 죽은 사람이 북한에 한두 명이에요. 그게 다 나무 껍질 먹고 살아서 생긴 일이에요. 제가 구출한 탈북자들, 제가 같이 등산 가면요. 나무를 보면서, 목사님 앞에 죄송한데 제가 담배 한 대 태우겠습니다. 나무가 울창한데 보면 담배 꺼내갖고 푹 담배 펴요. 너 왜 담배 피냐? 우리 삼촌이요. 거기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은 이 흙길이 다 그냥 홍수가 나서 엉망이 돼요. 비 온 다음에 차를 타고 산을 넘다가 도로가 엉망이니까 트럭이 흐느려갖고 떨어져 죽었대는 우리 삼촌이. 그럼 제가 담배 딱 피면서 하나님이 나만에는 이렇게 나무를 많이 주시고 북한에 나무 한 그루 없어갖고 나무 껍질 벗기다가 항문 다 터져서 썩어서 죽고 우리 삼촌 홍수 나왔고 산에 산사태 나왔고 거기 넘다가 떨어져 죽고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북한 애들이 담배를 피는데 그 눈빛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간절해요. 목사님 저는 대한민국 갖고 제일 부러운 게 나무예요. 나무. 저 나무예요. 탈북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무를 박정희 대통령이 심었어요. 나무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게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잘했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잘 발전시켰다. 그걸 많은 사람이 인정했어요. 지금은 학자마다 이론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왜? 박정희가 만든 거, 고속도로, 또 수출품, 공장 이런 거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승만은 뭘 했을까요? 고속도로를 닦은 사람, 공장을 지은 사람, 수출품을 만든 사람은 이승만이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하나 딱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렇게 세워봅시다. 국민들 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장에 일하러 왔는데 이 국민들이 글자를 읽을 줄 몰라요. 단체 생활을 안 해봐갖고 규칙을 지킬 줄 몰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글자를 다 못 읽는 까막눈이니까 공장의 기계 작동법을 다 그림으로 그려갖고 벽에다가 붙여놔요. 그림 보고 기계를 돌렸다면 한국 경제 이렇게 발전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 다 만들어갖고 악보 만들어갖고 나눠줬어요. 근데 국민들이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성공했을까요? 박정희의 경제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 세울 때 거기 와서 일하는 국민들이 최소한 글자는 읽을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초등학교는 다 졸업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해봤어요. 규칙을 잘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애국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킬 때요. 서울에 잘 사는 초등학교 기록을 보면요. 한 반에 50명이에요. 50명 가운데 점심 도시락 싸우는 학생이 5명. 잘 사는 서울 동네에서도 점심 도시락 싸우는 사람이 50명 가운데 5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수돗물 마시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배고픈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보릿고개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는 백성들한테 이승만의 교육 목표는 뭐냐면 애국자를 길러내라. 이거예요. 애국자. 뭘 가르쳤냐면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활자 만들고 거북선 만든 우수하고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가 잠깐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지금 못 사는 나라지만 우리 한국인은 위대한 가능성을 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일하면 우리 한국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할 수 있다. 점심 도시락도 못 싸우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줬어요. 그 이승만의 교육이 12년 동안 이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
언젠가 한국은 일어선다. 절대 후진국으로 끝날 나라가 아니다. 이걸 전 국민을 교육했어요. 그 애국심에 가득 차 있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우수한 국민을 이승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그 우수한 국민들을 지휘해갖고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뚫고 수출품을 만들어갖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승만이 철도를 깔았어요. 박정희가 그 철도 위를 KTX처럼 빠르게 기가 막힌 기관차로 달려가서 20세기 경제성장률 1위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이승만의 업적 첫 번째는 백만인 구령, 전도, 두 번째는 토지개혁, 세 번째가 교육혁명, 네 번째가 한미동맹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어제 제가 메가더 장군 얘기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메가더 같은 사람을 구워 삶아갖고 6.25 때 150만 명의 미군이 왔어요. 한국을 잘 도와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코리아라 그러면요. 99.9%의 미국인은 코리아가 뭔지 몰랐어요. 코리아가 저 무슨 아프리카의 동물 이름인지 새로 나온 애들 장난감인지 코리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코리아의 전쟁으로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다쳤어요. 이러니 미국 사람들 가운데 여론이 나빠졌겠죠. 코리아가 뭐냐. 그 못 사는 코리아를 위해서 왜 우리 미국의 귀하게 기른 아들들이 5만 명이나 죽고 10만 명이나 다쳐야 되냐. 거기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언론이 있는 그대로 보도를 다 해요. 미군 역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 그리고 미군은 항상 강한 나라니까 전쟁하면 돌격이거든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최장거리 후퇴한 사건이 6.25 전쟁 때 장진호 전투예요. 장진호가 그 개마고원 옆에 있는 엄청 추운 데입니다. 개마고원 옆이니까 겨울에 심할 때는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간대요. 영하 45도면 이건 무시무시하게 춥죠. 그 영하 45도로 내려간 꽁꽁 얼어붙은 장진호에서 미국 해병대가 자기보다 인원이 병력이 10배 많은 중공군한테 포위가 돼요. 중공군 애들이 막 피리 불고 북치고 기습 공격을 하는데 미군이 아주 거기서 공포에 사로잡혀요. 더군다나 그 장진호까지 진격했던 미군 병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의 따뜻한 남부 지역 출신이에요. 제가 미국 텍사스 따뜻한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는요. 한 3년에 눈이 딱 한 번 와요. 3년에 눈이 1mm 와요. 1mm. 1년 내내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1년 내내 반팔 입고 다니는 미군 병사가 기온이 영하 45도 내려가니까 너무 추워서 미쳐요. 추운 데다가 중공군이 기습 공격을 해요. 포위당했어요. 이상한 꽹과리, 이상한 음악 틀어주니까 미군 애들이 미쳐요. 6천 명의 미국 해병대가 전사하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빨개벗은 시체. 너무 춥고 무서워서 미쳐가지고 한겨울에 미군 병사가 빨개 벗고 호수로 뛰어들어가요. 빨개 벗고 숲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중공군에 총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미쳐갖고 얼어 죽어요. 빨개 벗고. 너무 춥고 무서우니까 뇌가 아주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거를 미국 기자들이 다 찍어요. 그 미국 어머니나 미국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고이 길은 참 아들들이 그 코리아를 위해 가갖고 얼어갖고 미쳐갖고 죽으니 이게 코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희생할 이유가 있느냐?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트루만 대통령 인기가 자꾸 떨어져요. 결국 트루만이 대통령이 못 나오고 그때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딱 나와요.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했죠. 들어보셨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여간 끝장내는데 은사가 있어요. 대영 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대영 제국을 끝장낸 것도 아이젠하워예요. 히틀러의 독일 제국을 끝장낸 것도 아이젠하워예요.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것도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딱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끝내는 데는 은사가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진 2차 세계대전도 끝장을 냈는데 저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은 내가 한 방에 끝낸다. 이래가 미국 사람들이 다 찍어줬어요. 한국전쟁 종식. 이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되었던 중요한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국에 와갖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이제 전쟁 끝낸다. 그거 어떻게 끝내느냐? 뭐 미국이 중국을 이기지도 못했고
중국, 소련, 북한이 미국을 이기지도 못해. 서로 막 엎치락떠치락 고지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끝내냐면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을 딱 맺고 전쟁을 끝내고 미군은 철수한다. 한국 땅은 한국이 지켜라.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전쟁을 하다가 휴전에 하면 쌍방이 서로 잡은 포로를 교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은 휴전됐으니까 북쪽으로 보내야 돼요. 북한에서 싸우던 유엔군, 한국군은 남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서로 포로 교환하면 되는데 문제가 반공 포로들이 있었죠. 6.25 때 김일성이가 인민군을 막 보내는데 15살짜리, 심지어 12살짜리 어린애를 군복을 입히고 총을 들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왜? 너 전쟁 안 나가면 네 어머니 죽여. 네 아버지 죽여. 이러고 김일성이라는 놈이 15살, 14살짜리 어린애들을 총 들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제 고향 강원도 춘천인데 거기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우리 동네 쌀가게 아저씨가 북한에서 13살 때 총 들고 싸우다가 대한민국 왔다가 결국 북한 안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쌀 사다가 먹었어요. 저희 식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민군이지만 공산주의가 좋아서 인민군 된 게 아니라 김일성 협박받아서 강제로 인민군이 됐어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쟁하다가 유엔군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미군 포로 수용소에 보내졌죠. 거제도, 부산, 영천, 대구, 논산 곳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저 거제도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이 지금도 있죠. 거기를 딱 가서 보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미국 놈들이 그렇게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미군이 착해요.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이 북한군 포로한테 미군이 어떻게 대우했냐면 미국이 전쟁하다가 잡힌 독일이나 다른 나라 미군 병사가 받는 대우를 포로들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주는 음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어요. 전쟁하다 미군 포로가 됐는데 스테이크를 줘요, 밥으로. 거기다가 미군이 영어를 가르쳐줘요. 아니 무료로 원어민 영어 회화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반공 포로들이. 거기다 미국의 음대 나온 병사들이 피아노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연극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인민군들이 야 이거 김일성이는 나한테 너 군인 안 나가면 네 아버지 죽여. 김일성이 날 협박해서 군대 내보냈는데 야 미국 사람 나한테 잘해주네. 이 미국이 좋은 나라구나.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구나. 이래갖고 인민군이었는데 거기서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반공포로라고 그러죠. 요 반공포로가 27,000명이 넘었어요. 27,000명에서 8,000명 사이였는데 이 포로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북한 안 갑니다. 북한 가면 나 숙청당합니다. 왜? 이 반동분자가 됐잖아요. 대한민국 내려가갖고.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가 27,000명이에요. 그러면 휴전협정을 맺고 반공포로를 북한으로 보내면 이 27,000명은 반동분자니까 학살당하게 돼요. 이승만이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네 미국이 기독교 국가 맞냐? 지금 휴전협정을 맺고 떠나면 27,000명의 불쌍한 젊은이들이 다 학살당한다. 사람 죽게 내버려두는 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이승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기독교 얘기를 해요. 특히 미국한테 따질 때. 니들이 진짜 예수 믿냐? 뭐 이러면서. 두 번째, 반공포로는 다 죽고 미군이 떠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있으면 괜찮죠. 지금도 미군이 떠나면 우리나라가 쉽지 않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지금 만약 주한미군이 떠나면 북한에 핵이 있거든요. 우리 핵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도 위태로워요. 1953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그나마 전쟁해갖고 다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의 남한에 남아있던 산업시설의 80%가 다 전쟁으로 불타 없어졌어요. 이런데 미군이 그냥 떠나버리면 북한군이 쳐내려오면 바로 공산화되죠. 정말 우리 민족이 지금 5,000년 약속으로 살다가 대한민국 건국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다가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이런 약한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게 기독교국가 미국이 할 일 아니냐. 그래서 이승만이 외교 문서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요. 무슨 비유를 썼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거 고쳐준 사마리아인 칭찬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저 공산당 김일성이라는 강도 만나갖고 이 지경이 됐으면 미국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지 손 떨고 나가면 우리 3천만 국민 다 죽으란 얘기냐. 이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항의를 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조그만 약소국 대통령 주제에 말이 많네. 그리고 이승만을 무시해버려요. 이승만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미국이 우리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코웃음을 쳐요. 야, 내가 히틀러하고도 싸웠는데 히틀러를 무찌른 게나 아이젠하워인데 이승만 정도는 저건 뭐 나한테 상대도 안 된다. 이러고 아이젠하워가 일방적으로 이승만을 무시해요. 이승만이 미국의 콧대를 꺾고 방공포로도 살리고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조치를 취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한민국 헌병대를 딱 불러 모아요. 그 명령을 내리죠. 대통령의 명령이다. 미군을 기습 공격하라. 이게 엄청난 얘기죠. 아니 공산당이 쳐들어갖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줬는데 그 미국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단 죽이지는 말아라. 총을 쏴서 한국군이 미국한테 총을 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압하되 죽이지는 말으라니까 결국 복싱을 하든지 레슬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군을 제압하고 그때 미군이 감시하고 있는 방공포로 27,000명은 구출해라. 지금 휴전협정을 맺고 미군이 딱 지키고 있는 포로 공산군 포로를 북한에 보내고 미군이 떠날라 그래요.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그 미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들 석방하기 위해서 미군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미군은 첨단 무기를 딱 들고 있습니다. 6.25 때 미군이 전쟁하면서도 우리 한국군한테 이 총을 제대로 안 줘갖고 이승만이 계속 총을 달라, 무기를 달라, 무기 주고 미국 놈들 니네 가라, 우리가 더 잘 싸운다 이러고 맨날 싸웠어요. 한국군은 무기도 없는데 미군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습 공격해서 미군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공포를 빼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했어.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라. 단 배치시켜줘요. 부대별로. 니네 부대는 여기 거제도, 너네는 부산, 너네는 영천. 단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결하라.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네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보내지면 학살당할 방공포로 북한군을 살려내라.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동시에 위대한 군인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왜 공산화 안 됐느냐? 대통령만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위대한 군인이 있었어요. 6.25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왜? 전쟁하다가 분리하면 다 항복하거든요. 싸우다가 개죽음을 하느니 항복해서 포로 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중국 땅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졌고 국민당, 공산당 싸울 때는요. 공산군이 많아졌을 때 100만, 국민군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600만, 100만 대 600만이 싸워. 6배 많았는데도 공산당이 하도 잘 싸워갖고 국민당이 밀리니까요. 하루에 1개 사단씩 항복했어요. 1개 사단. 하루에 10,000명씩 항복했어요. 사단장들이 부하들을 다 이끌고 공산군을 항복하는 거예요. 6.25 전쟁이 왜 위대한 전쟁이냐? 중국에서는 하루에 1개 사단씩 항복했는데 6.25 전쟁 3년 동안 대한민국 군인은 부대 단위로 항복한 부대는 하나도 없어요. 1개 소대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싸우다가 잡힌 부대는 있어도 한 소대, 한 중대, 한 대대, 한 연대 아주 작은 부대라도 항복한 부대가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대통령도 위대했지만 국민도 위대했어요. 대한민국 국군도 위대했어요. 대통령이 야 미군을 기습 공격해서 무기 다 뺏고 우리 동포들 석방시켜. 못한 놈은 자살해. 이러면 지금 같으면 타령하겠죠. 부대 군인들이. 아니 대통령이 자살하라고 인권유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용기 100배였어요. 야 우리 대통령 멋있다.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이랑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마지막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과도 싸우는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들이 오히려 용기 100배 해가지고 전략을 짰어요. 어떻게 미군을 물칠 것이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중에 제일 히트친 게 하나 있어요. 미군이 딱 총을 들고 있는데 아침에 한국 병사가 지나가요. 굿모닝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애가 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거든요. 야, 저 코리안 보이가 오늘 나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네? 좋은 일 있나? 굿모닝 하고 미국에 딱 인사해요. 악수를 할 것처럼 다가가요. 그 총 들고 지키던 미군이 다가오니까 악수하려고 경계가 이렇게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악수하려고 손을 딱 내미는 순간 이상재 선생이 옷소매에서 젓가락을 꺼내듯이 우리 한국군이 준비해 나간 비장의 무기 옷소매에서 악수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면서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확 부었어요. 빨간 물질이 확 날아오니까 미군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겠죠. 고춧가루를 뿌려서 미군을 기절시킨 다음에 총을 뺏었어요. 그리고 27,000명이 넘는 방공포로를 탈출시켰어요. 그때 탈출된 사람이 27,614명인가 그래요. 위대한 국군이죠. 예, 제가 이 방공포로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미국에서 아주 실감을 했어요. 제 미국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한국에서는 연세가 많으시면 존댓말 써야 되는데 미국은 뭐 50살이든 60살이든 존, 뭐 메리 뭐 이렇게 다 이래요. 한국은 존하고 메리가 개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 그냥 이름 불러요. 제 친구가 50이 넘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코리안 푸드를 한번 먹어봐라. 이제 한국 음식을 줬어요. 이게 다 먹는데 얘가 끝까지 안 먹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딱 멸치를 보고 못 먹어요. 이 조그만 애를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불쌍해갖고 내가 얘는 작은 애가 아니야. 얘는 어른이야. 어른인데 원래 등치가 작은 거니까 먹어봐. 그랬더니 멸치를 딱 먹어보더니 야, 신기하다고. 조그만 건데 뭐 눈도 맛이 있고 뭐 뼈도 있고 거기 다 있네. 야, 너 어떻게 그 맛을 다 느꼈냐. 마지막에 제가 김치를 먹어보라 했어요. 뉴욕 같은 데는 그 미국 사람들이 김치 잘 먹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텍사스의 시골 사는 녀석이라 황인종을 본 적이 없는 백인 동네에 사는 그 친구라 김치를 보더니 굉장히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막 계속 꼬셨어요. 네가 김치를 안 먹으면 어디 가서 절대 한국 음식 먹었단 말을 못한다. 네가 딴 거 먹은 건 다 무효가 된다. 이 김치는 세계의 4대 건강식품이다. 우리 한국이 5,000년 고난을 이겨낸 에너지가 이 김치에 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거 먹으러 막 권했어요. 이 친구가 수업을 툭 하더니 주여 그런 기도를 한번 딱 하더니 김치를 딱 집어갖고 먹어요. 입에 딱 넣자마자 뭐냐면 파이어! 불이 났다는 거야. 입에 막 너무 맵다고. 얼마나 이 친구가 매워갖고 막 그냥 막 물을 마시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지요. 이 친구가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김치를 먹더니 뒤통수까지 빨개져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매운 거 못 먹는데요. 1953년 6월 18일 날 총 들고 지키고 있는 미군의 코에다가 고춧가루 확 부었으니 미국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날 한국군이 고춧가루를 뿌려갖고 미군을 제압하고 27,000명을 석방시켰을 때 유엔군 사령관이 클라크예요. 클라크 사령관한테 그 미군 부관이 큰일 났습니다 장군님 이러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빨간 게 확 나오면서 정신을 잃었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한국군이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미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공식 보고서에 있어요. 그 미국 유엔군 클라크 사령관이 하도 놀래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파이프를 떨어뜨렸다 그러죠. 클라크 사령관이 그것 때문에 미국 청문회에 불려갔어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군이 고춧가루를 맞아갖고 27,000명의 포로를 뺏겼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갖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클라크 장군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닥터 승만리, 미국의 이승만 박사다. 이승만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지만 자기 나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싸운 그 용기에 내가 찬사를 보낸다. 사실 클라크 사령관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승만 때문에 청문회도 불려갔지만 이렇게 존경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7,000명을 석방하니까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겠죠. 아니, 미국이 3년이나 한국을 도와줬는데 한국군이 미국을 공격했어요. 휴전협정을 다 파토가 났어요. 그러니까 27,000명의 방공포로가 석방을 해버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미국 놈들이 약속 오겠다. 휴전협정하고 쌍방이 포로 교환하기로 했는데 설마 이승만이가 미국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독자적으로 포로 풀어주지 않고 아마 미국하고 이승만이 짜고 풀어줬을 거다. 왜? 공산주의 국가는 소련의 명령 듣는 꼭두각시 국가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하고 싸울 거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저 미국 놈들이 거짓말 쳤다. 휴전협정 이제 없다. 북한 쪽에서 북한, 중국, 소련이 그렇게 나오겠죠. 전 세계 언론들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니 저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감히 세계 최강대국 그것도 자기 나라를 3년씩이나 도와준 미군을 공격해? 총한자로 없는 한국군이? 그래서 27명을 구출했다고 대단한 건데 아니 세계 최강의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무려 27,000명의 포로를 구출해? 이야 이승만 대단하다. 이승만이 세계 아주 스타가 돼요. 전 세계 언론이 막 이걸 다 취재해요. 그러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953년 6월 18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이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이렇게 발표해요. 미국의 적이 북한과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 코리아가 한국이 미국의 적이 됐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이젠하워가 군대를 보내갖고 이승만을 체포해버리려고, 이승만을 아주 암살하든지 아주 끝장내버리려고 실제로 검토를 했어요. 근데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왜? 이승만이 방공포를 석방하니까 전 세계 언론이 다 한국을 취재하러 오잖아요. 이승만이 이걸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방공포로 석방하고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이승만이 유창한 영어로 쓴 원고를 다 보내요. 내가 방공포로를 석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3년 동안 대한민국을 도와준 미국을 뒤통수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거를 영어로 쫙 써갖고 명문장으로 써갖고 보내요. 또 이승만이 직접 연설을 해요. 내가 왜 방공포로 석방했느냐. 그거를 유창한 영어로 연설해서 테이프를 전 세계에 뿌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와서 취재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테이프 보내주고 원고를 보내주니까 그걸 신문마다 일면에 다 실어요. 방송국마다 이승만의 연설을 틀어줘요. 그 연설이 뭐냐면 이승만은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법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웬만한 미국 대통령, 미국 역사학자, 대학 교수보다 미국 역사를 잘 알았어요. 이 한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를 영어로 쫙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원래 미국 너네들은 저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 박해받던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망쳐 나온 난민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 아니냐. 실제로 미국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영국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첫 겨울을 지낼 때 절반 이상이 굶어 죽어요. 전염병 걸려 죽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니들이 전염병 걸려 죽고 굶어 죽고 인디언 습격받아 죽는 미국은 원래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요. 자식들을 기독교를 가르쳐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승만이 딱 적어요. 굶어 죽고 비참하던 유럽에서 도망쳐 나온 가난한 사람들이 세운 미국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미국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 됐다.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는 5,000년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예수 믿는 나라로, 기도하는 나라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한번 애를 써갖고 대한민국 건국을 했다. 근데 좀 이따 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갖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승만이 간략하겠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질문해. 그러면 미국을 강대국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느냐. 너네들도 못 사는 나라였고 굶어 죽었는데 기도해서 강대국이 됐으면 똑같이 가난하고 못 살았던 한국이 기도하면서 5,000년 만에 늘 강대국한테 짓밟혀왔던 약소국이 한번 살아보자고 몸부림칠 때 미국이 도와주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전 국민이 다 죽게 생겼으면 미국 기독교 국가가 이런 약한 나라 도와주라고 하나님 미국 강대국 되게 한 게 아니냐. 근데 한 3년 전쟁하다가 조금 미국 젊은이들 많이 죽었다고 지금 미군 철수하고 도망가? 갈 테면 가라. 겁쟁이는 가라. 겁쟁이 미국은 물러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뭐라고 썼냐면은 We have a right of suicide.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죠? 겁쟁이 미국은 가서 하나님의 저주나 받고 우리 용맹한 한국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 지금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군 혼자 공산당 싸우는 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비겁하게 물러나느니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 이런 명연설을 해요. 논문을 탁 써서 보내요. 이걸 막 미국 언론이 놀래갖고 막 대서특필하고 막 방송에서 계속 들어줘요. 하루 종일. 그럼 여러분이 이승만의 연설을 들은 사람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로 누가 은혜 받았겠어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먼저 이승만 지지성명을 발표해. 옳다. 이승만 말이 옳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강대국 되게 하셨으면은 기독교를 전파하고 공산당을 막아야지. 기독교 국가 미국이 공산당이 무섭다고 도망치면 누가 미국을 존경하겠냐? 이러고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승만 지지성명을 발표해요.
미국의 몇 개 주의회에서 이승만을 지지한다. 미국은 이승만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이승만 지지 성명을 몇 개 주의회에서 발표해요. 이승만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왜? 사람 심리가 그게 있잖아요. 등치가 큰 깡패한테 조그만 꼬마가 있는 힘을 내서 싸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 약소국이 막 미국하고 싸우니까 전 세계가 막 이승만한테 열광하고 박수치고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이승만이 스타가 됐어요. 이승만 올라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주 그때 정치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딱 대통령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첫째, 내가 한국전쟁 끝낸다. 이러고 대통령 됐는데 이승만한테 뒤통수 맞아갖고 한국전쟁 못 끝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끝낸다 해서 대통령 뽑아줬는데 저 우리 대통령 뭐 하는 거야? 아이젠하워 인기가 확 떨어져요. 또 하나의 문제. 3년 동안 이 조그만 코리아를 도와주느라고 미군이 150만 명이 왔어요.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돈 모아갖고 한국 국민 3천만 먹여 살렸어요. 이렇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고 한국한테 배신당해서 고춧가루나 맞았어요. 이런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대통령 볼 때, 야,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한심하다. 아니,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저 조그만 나라 코리아 대통령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 보니까 저거 바보 아니야? 이래갖고 아이젠하워 인기는 떨어져요. 이대로 갔다간 아이젠하워가 이게 자기가 아주 대통령 하기가 어려울 지경까지 돼요. 실제로 정치의 위기에 몰려요. 6월 18일 날 아이젠하워가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이렇게 놓고 하루 만에 6월 19일 날 바로 꼬리를 내려요. 이승만 인기가 올라오고 자기 떨어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미국은 끝까지 이승만을 지원한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꿔요. 그거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어쨌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본인이 공약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미국 최고의 외교관 로버트슨을 특사로 파견해요. 로버트슨이 미국 가기 전에 미국 정치 대학 교수들 쫙 모아놓고 모의 훈련을 해요. 아, 이승만이 이게 한국 대통령이 영어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승만이랑 회담하다가 밀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승만을 설득해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켜라. 그래갖고 학자들이 쫙 조언을 해줘요. 답안을 다 적어줘요. 이승만이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회담을 하자마자 책상을 손으로 쳐라. 책상을 땅 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미국이 한국을 3년이나 도와줬는데 고춧가루나 뿌리고 배신 때리고 그게 뭡니까? 라고 이승만이 처음에 길을 꺾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노인네가 아주 보통이 아니다. 아이젠하워가 그걸 다 배우고 미국 최외교관이니까 출장증을 끊어요. 5일. 내가 5일이면 이승만을 구워 삼고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결국은 20일 만에 돌아가게 되죠. 로버트슨이 이승만을 딱 와갖고 만나요. 경무대에서 둘이 로버트슨 이승만 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버트슨이 미국에서 연습한 그대로예요. 책상을 딱 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화를 막 내면서 이승만이 뭘 잘못했는지 30분을 쫙 얘기해요. 외운 그대로. 이승만이 같이 대들고 싸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30분 딱 얘기하더니 이승만이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특사의 말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래요. 뭐 입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딱 로버트슨이 그랬더니 이승만이 갑자기 창밖을 물끄러미 봐요. 경무대 앞에 숲에 까치가 앉아있다가 이승만이 딱 쳐다보니까 까치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촥 날아가요. 갑자기 이승만이 이걸 딱 가리키면서 저 한국 새입니다. 저 새가 보이십니까? 보이죠. 저 새를 한국말로 까치라고 합니다. 한번 발음해 보시죠. 까치. 이 사람이 까치 따라해요. 한국을 가리키더니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까치를 잡아서 새장 안에 가두어 놓는 것과 하나님이 까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날개를 펴며 창공을 날아가게 풀어주는 것과 어느 게 더 아름답습니까? 새를 잡아갖고 새장에 가둬 놓는 게 아름답다고 말한 미친놈 없겠죠? 로버트슨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게 아름답습니다. 대답해요. 이승만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한낱 미물인 저 까치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2만 7천 명이나 되는 우리 동족 반공포로를 감옥에 가둬놨다가 북한 보내서 학살시키는 것보다
저 새 한 마리도 풀어주는 게 아름답다면 2만 7천 명의 우리 불쌍한 젊은이들 풀어주는 게 그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무 고민이 돼갖고 일주일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론이 지어서 일주일 기도해보고 포로를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질문해. 나는 일주일 기도했는데 자네는 며칠 기도했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로버트들이 미국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이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자네는 며칠 기도했나? 이런 질문 없어요. 로버트들이 순간 당황해가지고 글쎄 뭐 제가 요새 바빠갖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대. 이승만이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면서 미국 역사를 쫙 얘기해.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원래 니네 가난하고 헐벗은 이민자들인데 너희 선조들이 기도해갖고 하나님 미국 축복하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너도 특사로 오는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일을 약소국의 운명이 걸린 일을 강대국 외교관이 오면서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니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요리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갈 테면 가라.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너 오늘 집에 가갖고 기도하고 내일 다시 와. 이러고 3시간을 미국 역사를 쫙 강의를 해요. 그러고 쫓아내버려요. 로버트슨이 한만 맞고 집에 와가지고 이승만이 아니라 워싱턴 국무부에 전보를 보냅니다. 이제 회담했으니까 장관한테 회담 결과를 보고해야 되죠. 근데 1953년 6월, 그날이 26일인데, 6월 26일자 전보가 기밀 문서가 해제돼가지고 일반에 공개가 됐어요. 실제로 그 자료가 누구든지 가면 볼 수 있어요. 미국 가면은.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이승만은 책략이 풍부하고 빈틈이 없는 인물이다. 이승만은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자신이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을 가지고 논다는 얘기죠. 그 다음날 또 만났더니 또 이승만이 미국 역사 쭉 얘기하면서 갈 테면 가라. 겁쟁이는 가라. 결국 20일 동안 회담을 18번을 해요. 18번에 걸쳐서 로버트슨이 이승만한테 야단을 맞아요. 계속. 니들이 그래갖고 기독교 국가냐? 그게 강대국이 할 짓이냐? 약속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무시해? 좋다. 갈 테면 가라. 우린 싸우다가 죽는다. 이러니 이게 이승만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로버트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래서 1953년에 기가 막힌 한미동맹을 맺어요. 그 조약의 이름이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이게 이승만이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용은. 근데 제목은 뭐냐면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 위태로우면 우리 한국이 도와준다. 미국이 살다가 너무 어려우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미국 지켜줄게.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한국이 미국을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약소국이지만 미국한테 숙이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승만의 발명품이죠. 세계 최강대국과 최약소국이 서로 지켜주기로 조약을 맺었어요. 이게 아주 위대한 업적이죠. 그 다음 장면은요. 이게 방공포로 석방시키고 딱 방공포로를 놓고 이승만이 딱 이 사진을 전 세계에 뿌렸어요. 얼마나 모습이 당당해요. 딱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시켜서 줄 딱 세우고 순찰 도는 거야. 너희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외국인들이 감동을 받죠. 야, 저 약소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 진짜 사랑한다. 사실 이 사람들이 공산군이거든요. 대한민국 향해서 총 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승만이 구출했어요. 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지 일반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냐. 북한 동포는 구출해야지. 그 사람들 잘못이 없다. 이 이승만의 배짱에 전 세계가 감동받은 거죠. 그 다음 장면은요. 윗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 두 줄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 조약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쭉 내용이 많은데 제일 핵심이 요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한다. 여러분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전시장에 최고급 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최고급 차를 갖다 놓겠죠? 전시장을 지저분하게 할까요? 깨끗하게 할까요?
전시장은 깨끗해야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고급으로 보여야 돼요. 이건 뭐냐?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얼마나 나라가 근사해질 수 있는지 한국이라는 전시장을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 보여주겠다. 그럼 전시장은 깨끗해야 돼요. 전시장은 고급스러워야 돼요. 요 조항 때문에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미국이 지원해줘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시장이다. 근데 한국이 되게 가난해요. 그러면 전시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때부터 미국이 막대한 경제 원조를 퍼붓게 돼요. 왜? 전시장처럼 보여야 되니까 한국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구호물자를 마구 퍼줘요. 이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이 되게 한다. 요 조약을 맺고 이승만이 사인을 해요. 사인 한번 딱 하고 미국한테 받은 달러가 그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받아요. 그 돈으로 한국 경제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또 돈을 달러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굶어 죽지 않도록 전 국민 구호물자를 나눠줘갖고 전쟁 끝난 다음에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미국 구호물자로 먹고 살게 돼요. 이렇게 달러를 주고 구호물자 주고 더 중요한 거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 만들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공짜로 막 가르쳐줘요. 그때 미국한테 기술을 배워가지고 건축 기술도 배우고 뭐 이런저런 기술 다 배워갖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중요한 토양이 되죠. 미국이 가르쳐주는 기술은 한국이 열심히 배워요. 미국이 안 가르쳐주는 기술은 몰래 훔쳤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 세계 1위가 됐어요. 위대한 민족이죠. 가르쳐주는 건 배우고 안 가르쳐주는 거 훔쳐갖고 우리 경제가 마구마구 발전한 거죠. 두 번째 조항.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법에는 해외에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곧바로 전쟁이 시작돼요. 대통령은 미국 국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전쟁을 선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어디에 배치했냐면 이승만 때는요. 미군이 휴전선에 배치가 됐어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쳐내려올 수 있는 길목이 24개 길이 있어요. 그 24개 루트에 보초를 미군이 섰어요. 그러면 북한군이 쳐내려오기 위해서 총을 쏘면 그 총알은 미군한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돼요. 이게 기가 막히죠? 휴전선은 미군이 다 지켜줘. 말하자면 미군이 보초가 된 거예요, 미군이. 후방은 안전해. 이래서 대한민국 60년 동안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전방에 휴전선에 미군을 배치했는데 그 휴전선에 배치된 미군을 모 대통령이 뒤로 다 빼버렸죠. 그 바람에 전방이 불안해져갖고 연평도 대포도 날라오고 그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을 다른 대통령들이 그걸 계승했어야 되는데 그 미군을 뒤로 빼고 미군 철수한다. 뭐 이러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약해졌습니다. 원래 이승만의 계획은 미군을 휴전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초기까지도 휴전선을 미군이 지켰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는 24개 루트를 미군이 지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침략을 997번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요. 5년에 한 번 최하 500명이 죽어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이상이 죽어요. 1,000명이 죽었다면 큰 싸움이죠. 5,000년 동안 5년에 한 번 전쟁 나서 500명이 죽고 13년에 한 번 1,000명 이상이 죽어요. 그게 무려 5,000년이에요. 근데 미군이 한국을 딱 지켜준 다음부터 지금 한미동맹 맺은 지 올해가 딱 60주년입니다. 이승만이 한미 방위 조약 맺고 60년 동안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 없었어요. 제 말이 맞죠?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미 조약 1953년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맺기 6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러일전쟁, 그 다음 한일합방, 그 다음에 만주사변, 그 다음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 전쟁 때 죽은 사람 다 합치면 한 7천만 명 돼요. 이게 다 한국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 한국을 놓고 청나라 일본이 싸웠잖아요. 러일전쟁, 러시아 일본이 싸웠죠. 한일합방,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해갖고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6.25 전쟁 5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수백만, 수천만이 죽는 전쟁이
한미동맹 맺기 60년 동안 7번 일어났어요. 7번.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고. 근데 한미동맹 딱 맺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쳐들어온 나라가 저 중국, 러시아,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못 쳐들어와요. 미군이 지킨다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중국도 못 쳐들어와요. 러시아도 못 쳐들어오고 북한도 못 쳐들어와요. 5,000년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6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천안함, 연평도, 천안함 때문에 46명이 죽었죠. 46명 죽은 건 안타깝지만 옛날에는 4,600만 명씩 죽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피해가 적은 거죠. 이 이승만의 업적이에요. 전쟁이란 걸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미군이 지원해주게 만들었어요.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두 가지를 약속해주고 이승만은 좋다. 그러면 휴전에 동의한다. 그래서 휴전선이 그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한미동맹을 맺으니까 이승만은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야, 저 조그만 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대통령이 배짱 하나 갖고 북한하고 싸우고 소련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싸워서 받아낼 것 다 받아냈어요. 미국이 지켜주게 하고 미국이 달러 뿌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 지도자들 가운데 이승만은 세계 최고다. 이승만이 아주 세계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뭐냐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카 퍼레이드 하는 장면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닌 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계의 수도라는 뉴욕에서 이승만이 카 퍼레이드를 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 갔어도 카 퍼레이드는 안 했죠? 미국 사람 가운데 이 워싱턴, 뉴욕에서 카 퍼레이드 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미국이 카 퍼레이드를 버려줘요. 이승만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세계적인 영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1954년 7월 28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맺고 1년 후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한미동맹 사인하러 이승만이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합동의회를 가졌어요. 여기서 연설하는데 그 이승만이 세계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그 대단한 이승만 얼굴 한번 보자. 특히 미국 군인들이 이승만을 존경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승만의 애국심을 본받자. 그래서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장군들이 국회의사당에 연설을 듣겠다고 다 모여요. 미국 사법부의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이 또 다 모여요. 미국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요. 저명한 정치학자, 외교가 학자들은 이승만이 연구 대상이거든요. 약소국 대통령한테 미국이 당했거든요. 이거 내가 연구하고 논문 써야 돼. 학자들이 다 모여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영국, 프랑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각국 외교관들이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야, 저 후진국 대통령이 어떻게 강대국을 꺾었지? 그게 궁금해서 강대국 외교관도 오고 약소국 외교관들은 야, 우리나라도 이승만처럼 하면 미국한테 뜯어내겠다. 약소국 외교관들 와요. 이 이승만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뭐 군인, 학자, 변호사, 외교관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풍경이 불어져요. 뭐냐면 좌석이 모자라요. 앉을 의자가 없어요. 하도 많이 몰려와갖고 미국 국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좌석표를 나눠줘요. 표를 받은 사람만 들어와서 연설을 듣게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미국 국회의원이 왔는데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가요. 딴 사람들이 다 들어가갖고 국회의원이 막 항의를 하죠. 아니, 내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국회의 수위가 그러길래 빨리 오셔갖고 줄을 쓰셨어야지. 누가 늦게 오라 그랬냐고. 국회의원이 자리가 없어서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온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날 이승만이 40분을 연설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3번 기립박수를 받아요. 1분에 한 번씩 박수가 터져요. 아주 명연설입니다. 아주 과격한 연설이긴 하지만 처음에 첫 번째 박수가 터진 대목을 제가 소개하죠. 이승만이 딱 올라가더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영어로 special thanks to
특별히 감사한다 그래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예? 예, 하나님 말고 특별히 감사시키고 싶은 미국인들. 뭐라고 했냐면 Special thanks to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렇게 고이 길러낸 아들들을 우리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셨습니다. 이 연설을 듣는 미국 사람들 마음이 짠해졌겠죠. 미국 가서 아들이 죽고 아들이 불구자가 되고 그런 수많은 미국 어머니들이 텔레비를 보다가 막 눈물이 터져 나오겠죠. 막 엄마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어머니들이 보내준 그 미국의 아들들은 그 미국의 아들들과 한국의 아들들, 미국의 젊은이와 한국의 젊은이가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같이 싸우다가 같이 쓰러졌습니다. 같이 적의 총탄에 맞은 한국의 젊은이와 미국의 젊은이들이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지금 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같이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러니 미국 국회의원 어머니들이 그냥 막 감동을 받아갖고 이 대목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일어나갖고 기립박수를 보내.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져요. 33번.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욕이죠.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원래 못 사는 나라 아니냐. 그 기도해서 강대국 됐으면 한국을 도와줘야지. 그게 하나님 뜻 아니냐. 이러면서 이승만이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휴전협정이냐. 응? 겁쟁이 미국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 휴전된 거 아니냐. 빨리 미군을 다시 보내갖고 같이 싸우자. 우리 한국군이 선봉에 서겠다. 전쟁을 다시 한번 해서라도 저 북녘 땅에 공산주의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 동족들을 구출해야 된다. 전쟁을 다시 하자는 과격한 연설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승만 그때 알았어요. 휴전선이 한번 그어지면 이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몰라요. 이승만은 제가 어제도 강연했지만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가면 북한 동족들 예수도 못 믿고 비참하게 굶어 죽게 된다. 굶어서 쓰러지게 된다. 그 동족들을 구출하는 게 그게 기독교 국가 미국에 맡긴 사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싸우자. 통일시키자.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연설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 한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래로 1500년 동안이나 단일민족 단일국가였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 나라로 갈렸다가 신라가 통일했어요. 그죠? 그 다음 고려, 조선.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나라였어요. 무려 1500년 동안이나. 근데 지금 분단된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전쟁을 다시 한번 하더라도 통일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저 무신론, 공산주의, 사탄적인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멋있는 연설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이승만이 미국에 찍혀가지고 말년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하느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전쟁을 또 하자니까. 근데 이승만의 마음은 전쟁을 하더라도 지금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금 통일시키지 않으면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다 굶어 죽고 비참해진다. 그런 심정에서 또 한 번 전쟁하자는 아주 강경한 연설을 합니다. 참 결국 이승만의 예언 그대로 됐죠. 제가 주한미군 철수하자, 이승만이가 독재자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다 듣고 이렇게 질문해요. 첫째, 인류 역사 7000년에 이승만처럼 약소국의 지도자가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했던 당당한 사람이 있느냐. 둘째,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조약을 맺은 조약 가운데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처럼 약소국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조약이 있느냐. 제가 아주 이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하고 토론회하면 그 두 가지 질문 던지거든요.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강대국에게 가장 당당했던 지도자, 또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은 조약 가운데 약소국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유일한 조약이 한미동맹입니다. 이것 때문에 60년 동안 이 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쏟아부어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승만이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말년에는 잘못을 많이 했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이번에 그 얘기는 다 못했습니다만 다윗하고 비슷해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는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이야, 그 시편 보면 근사하죠? 시가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런 멋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던 다윗이요, 궁궐에 딱 들어갔더니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거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뺏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야, 참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서운 살인자가 됐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누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겠어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신앙인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똑같이 이 위대한 이승만도 넘어져 갖고요, 부정부패하고 독재하고 부정선거하고 아부꾼한테 쓰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이승만의 실정 때문에 187명의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국민을 살린 공적은 있는데 이승만 잘못해갖고 187명이 죽게 됐으니까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되면 쫓겨나죠. 하와이에 가갖고 언제나 내가 대한민국에 돌아가나 참 우매불만 기다렸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쓸쓸하게 돌아가시죠. 1965년 7월 9일 날 이승만이 세상을 떠나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그때 의식을 잃어요. 그래서 일주일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기 전에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점심을 딱 드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식사 기도를 하고 몇 숟갈 드시다가 오늘 피곤한데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날 식사 때 드린 기도가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늘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을 특히 대학에 가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늘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일본 놈들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으니까 이 독립을 굳게 지키고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날의 식사 기도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이 건국 대통령의 기도였습니다. 참 1899년 1월 30일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1965년 7월 9일 마지막 날까지 위대한 업적도 남겼고 또 실수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승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신앙,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이곳 통영 땅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